대학교 신입생인 저에게 실험실에서 배우는 첫 감각은 정답보다 오차에 더 가까웠습니다. 측정값은 늘 범위를 가졌고 좋은 모델은 현실 전체를 붙잡기보다 어떤 조건 안에서 현실의 일부만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였죠. 그래서 과학을 오래 바라보다 보면 세상을 다 안다는 확신보다는 아직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더 자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피엔스의 마지막 파트를 읽으면서 바로 그 감각이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2016-0012 강주환입니다. 과학혁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인간이 마침내 진실에 가까워진 시대를 생각하게 되죠. 중세의 무지에서 벗어나고 미신과 종교를 걷어내고 이성과 증명과 실험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게 된 그런 시대 말입니다. 이 흐름 자체가 틀렸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라리가 흥미로운 건 과학의 출발점을 단순한 지식의 축적에서 잡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오히려 인간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과학혁명이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봅니다. 예전의 많은 전통은 중요한 진리가 이미 주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학이든 철학이든 경전이든 어딘가에 세계의 핵심 원리가 이미 있다는 식이었죠. 그런데 근대로 오면서 인간은 조금 다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모른다. 우리는 아직 아는 것이 없다. 그러니 관찰해야 하고 계산해야 하고 실험해야 한다. 이 전환이 하라리가 보는 과학혁명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이 부분은 과학을 배우는 사람에게 꽤나 낯익게 들립니다. 실제로 과학은 확신의 언어보다 질문의 언어에 더 가깝기 때문이죠. 어떤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가설을 세우고 모델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니까 조건을 붙이고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오차를 함께 줬습니다. 좋은 연구자는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아닌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 가깝죠. 하라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갑니다. 과학은 조용히 실험실 안에서만 자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새로운 항로를 찾고 지도를 만들고 식민지를 확장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자원을 동원하고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그 과정과 과학은 아주 오랫동안 얽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과학은 세계를 이해하는 일인 동시에 세계를 더 깊이 다룰 수 있게 만드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혁명은 지식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권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설명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유는 과학을 훼손하려 해서가 아니라 과학이 실제로 어떻게 커졌는지를 더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그동안 순수한 호기심만으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탐험과 전쟁과 산업과 자본과 국가의 경쟁 그리고 욕망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인간은 더 멀리 항해할 수 있었고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고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었고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됐죠. 하라리는 특히 의학의 변화를 예를 들며 근대 과학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강하게 바꿔놓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작은 상처도 치명적이었고 감염은 거의 흔한 사형 선고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의학과 기술은 그런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지금은 아무도 상처와 감염에 의해서 죽을 거라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라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과학혁명의 큰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를 인간의 수명을 밀어올리고 죽음을 지연시키려는 시도에서 읽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결국 인간의 능력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려는 상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마지막 대목에서 사피엔스는 단순한 과학 예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라리는 인간이 이제 자연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생명 그 자체를 설계하려는 문턱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흔히 뉴스에서 나오는 유전자를 바꾸고
신체 기능을 증강하고 유기물과 비유기물을 합성하고 심지어 인간 이후의 존재를 상상하는 흐름까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서 그의 문장은 점점 급진적으로 변화합니다. 과학의 끝은 더 똑똑한 도구 몇 개가 아니라 지금의 호모사피엔스 자체가 달라지는 방향일 수 있다는 식으로요. 여기까지 오면 과학혁명은 더 이상 한 챕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우주를 이해한 이야기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저는 수업에서 함께 듣는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점점 더 정밀하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행성의 궤도를 계산하고 있고요. 원자의 구조를 계산하고 있고 뇌의 회로를 분석하고 유전 정보까지 읽어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인간은 분명 놀라운 곳까지 온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정확해진 시대에 살면서도 정작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는 왜 쉽게 말하지 못할까? 왜 설명은 정교해졌는데 방향은 더 또렷해지지 않는 걸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우리는 세계를 점점 더 정밀하게 측정하는데 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는 여전히 측정하지 못할까가 궁금해졌죠. 그동안 과학은 정말 많은 것을 해내왔습니다. 무엇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있고 어떤 조건에서 결과가 바뀌는지 예측할 수 있고 원인을 조절해서 때론 다른 결과를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과학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그 자체만으로 우리 삶의 목적을 결정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 가능한지는 말해줄 수 있어도 무엇이 바람직한가는 다른 층위의 질문으로 남습니다. 저는 이건 과학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학이 자신의 일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선명해지는 문제일 수 있겠죠. 가능한 것이 많아질수록 선택해야 할 것도 많아지는 것과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을 치료하는 수준에 머물 때는 고민이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강화할 수 있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이런 인간 능력을 증강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그때부턴 질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는가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네요. 누가 먼저 하게 되고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할 것이며 어디까지를 치료라고 부르고 어디서부터는 개조라고 부려야 할지 그 모든 게 함께 따라붙습니다. 과학기술을 배우는 사람일수록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험은 정직합니다. 조건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죠. 측정은 거짓말을 덜합니다. 하지만 그 정직함이 곧바로 방향을 주진 않습니다. 실험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공이 반드시 좋은 미래라는 뜻은 아니죠. 효율 또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율이 누굴 위한 것인지는 또 따로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정답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질문의 층위를 구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리의 문제인지, 공학의 문제인지, 더 나아가 윤리의 문제인지, 또는 정치의 문제인지, 마지막으로 인간이 자기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지. 그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에서 우리는 종종 능력을 방향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라리가 과학혁명을 흥미롭게 만드는 지점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과학이 인간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힘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기술이 나중에는 인간을 업그레이드하는 기술로 넘어갈 수도 있으며 도구를 개선하는 공학이 나중엔 인간의 조건 자체를 재설계하는 공학으로 바뀔 수 있다는 식으로요.
그 순간 과학은 더 이상 바깥 세계를 분석하는 방법만이 아닙니다. 인간 자신을 대상으로 삼는 기술이 되죠. 저는 이 대목이 특히 우리 카이스트 학생의 입장에서 낯설면서도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늘 더 정확한 모델과 더 좋은 알고리즘, 더 좋은 효율적인 시스템을 배웁니다. 분명 그 과정은 아름답습니다. 복잡했던 현상이 하나의 식으로 정리되는 순간도 그렇고, 내가 생각했던 실험이 예상과 맞아떨어질 때의 짜릿함도 분명 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아름다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기술이 어디를 향해 쓰일지, 그 기술이 누구에게 먼저 도착할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삶이 더 가능해지며 어떤 삶은 더 취약해질지, 그건 단순히 종이 위의 계산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과학혁명 이후 인간이 맞닥뜨린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세상을 더 많이 알겠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해서 묻지 않았던 질문들은 이제는 가능해 보여서 오히려 더 어렵게 묻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정상이라고 불러야 할 것인가? 인간의 능력의 향상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기계와 인간의 경계는 어디에서 다시 그려야 하는가?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고민해봤으며 과학은 이 질문들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그 질문에 대한 부담도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피엔스의 네 번째 마지막 파트를 과학이 인류를 구원했다라는 이야기로만 읽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인간에게 엄청난 힘을 건네준 뒤 이제 그 힘을 어떻게 쓸 것인지 우리에게 되묻는 장면처럼 읽혔습니다. 과학은 세계를 설명하는 능력을 폭발적으로 키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깊어진다고 해서 의미가 자동으로 따라오진 않습니다. 지식이 늘어난다고 해서 삶의 방향이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고 정합성은 높아졌는데 그 정확성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는 여전히 우리 인간이 결정해야 했죠. 저는 그래서 이 마지막 장이 오히려 아주 인간적인 파트라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방향을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계속 흔들립니다. 더 많이 알게 되었지만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는 질문 앞에선 쉽게 침묵하게 되죠. 이쯤 되면 과학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과학의 가치는 분명해집니다. 과학은 의미를 대신해주지 않기 때문에 세계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환상 대신 현실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현실 위에서 어떤 미래를 만들어 것인지는 결국 인간 공동체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이 정직하게 밝혀낸 사실 위에 윤리와 정치와 철학과 우리의 상상력이 다시 올라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인문학은 더 이상 떼려야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고요. 사피엔스에 대한 이 마지막 연상은 과학에 대한 찬양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안으로만 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게 과학은 여전히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아름다운 도구일수록 그 도구가 어디를 향해 쓰이는지 더 자주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피엔스의 과학혁명 파트를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세계를 설명하는 힘을 놀라울 만큼 이미 키워왔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 힘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보다 어디까지 가고 싶은가를 묻는 일이다. 우리는 더 정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함만으로 삶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들고 어떤 인간이 될 것인지 스스로 묻는 용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